12주 수업을 합시다. 12주 차는 매우 논쟁적인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좀 할 겁니다. 1930년대 순수 문학의 정치적 무의식, 이런 제목으로 소위 순수 문학을 주창했던 김동리, 소설에서는 김동리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시에서는 김영랑, 또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순수 문학의 소설과 시를 대표하는 이 두 작가의 작품과 작품 세계를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문학이란 도대체 뭐냐, 또 작가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2주차죠. 1차 시, 2차 시, 3차 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 이 자료는 내 그 논문입니다. 뭐 논문이기도 하고 평론이기도 하고, 논문과 평론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작품, 텍스트를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논문이고 평론인데, 논문은 이제 대체로 길이가 좀 길어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200자 원고지 100장 내지 120장, 그 A4 용지로 하면 15장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론은 대체로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한 7, 80매 정도, 60매에서 뭐 한 70매 이렇게 대체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논문의 경우는, 학술 논문의 경우는 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분석의 도구가 뭐냐, 그러니까 방법론. 예컨대 11주차처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텍스트를 읽어낸다거나 하는 것.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문학 사회학이라든가 또는 뭐 어, 어,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방법론을 통해서 이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이 서두 부분에 이제 제시되는 게 논문의, 학술 논문의 그 구성 체제죠. 그리고 또 그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분석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즉 연구 목표. 그러니까 그 학술 논문은 서두에 서론 부분에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이 연구 대상 텍스트, 그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하는가,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그다음에 선행 연구.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지금 김동리와 김영랑의 작품과 작품 세계를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내가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선행 연구라고 해요. 먼저 발표된 논문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근데 김동리와 김영랑에 관련해서 선행 연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내가 다 제시하지는 못하고, 내가 김동리와 김영랑의 문학 작품과 그들의 문학 세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선행 연구들을 이제 찾아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들은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일정은 어떤 성과가 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제 좀 간과하고 있거나 채 밝혀내지 못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행 연구를 제시하면서 이제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대상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 이게 논문의, 연구 논문의 체계입니다. 평론은 이제 그런 것이 생략이 돼요.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기도 하고, 평론 자체가 연구 논문에 비해서, 연구 논문과 비교하자면 뭐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그 기존의 연구 성과들, 선행 연구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않고 바로 이제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고 그 작품의 의의를
가치를 평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같아요. 그 텍스트를 분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논문이나 평론의 목적이고 그 같은 맥락의 글이니까. 그러나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평론은 그런 부분들을 논문에서 서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평론에서는 이제 그 생략하고 바로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죠. 다만 평론을 쓸 때도 논문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서론의 방법론이라든가 이걸 연구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평론에서도 역시 이제 평론을 쓰는 작가가, 평론가가 그런 공부를 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글을 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술 논문과 평론은 비슷한 구조와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논문이기도 하고 평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대체로 논문의 성격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서론에서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연구를 함으로써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연구 목표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좀 논문의 형태를 좀더 논문의 형태입니다. 원래 논문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압축을 하고 걸러내면 평론으로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당히 논쟁적인 글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가장 최근에 내가 쓴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1, 2, 3차씩 각 50분씩 그 상호작용을 몇 차씩 25분에서 30분 정도 동영상 수업 자료를 만들고 나머지 그 정도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자꾸 뭐 요구를 한다기보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주 차부터서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11주 차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주차죠. 30년대, 1930년대. 자, 하나씩 볼게요. 1930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강점기죠. 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강제 침략하고 침략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제 병합을 한 거죠. 자기 나라에 갔다가 자기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식민지, 우리는 식민지가 돼버린 거죠. 30년대. 예. 특히 30년대는 일본이 소위 태평양 전쟁에 나선 때였기 때문에 모든 조선적인 것들을 약탈해가고 모든 조선적인 것들을 절멸의 상태로 몰아가던 그런 시기예요. 조선어, 즉 한글로 쓰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창씨개명,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물자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은 강제 노동, 강제 징용이죠. 그다음에 소위 위안부로 알려져 있는 이런 그런, 하여튼 강제징용이라든가 그 위안부로 이제 차출한다거나 이런, 하여튼 조선적인 것들이 절멸의 상태로 접어든 시기가 30년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학은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진공 상태에서는 생성되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회 역사적 맥락과 전혀 관계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문학의 매개는 언어고,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그러니까 언어는 그 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내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그런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 언어의 매우 중요한 특질이단 말이에요. 그걸 매개로 하고 있는 언어, 그런 언어를 매개로 하고 있는 문학이 당대의 사회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저홀로 나홀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미리 말하지만 옳지 않아요. 음. 문학은 내용 못지않게 형식이 중요하다. 이건 나 충분히 인정을 해요. 진부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부한 내용을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문의 미학이죠. 소설 미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설과 영화의 가장 어, 어, 주요한 주제들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사랑과 이별. 예, 그리고 삶과 죽음. 이것이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와 뭐 이런 서사체의 주요한 소위 주제들이고 소재고 주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뭐 병들거나 어떤 사건 사고로 죽고, 그걸 이별을 이제 누군가는 또 그 이별을 하게 되고, 그 사랑하고 이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사랑 이야기를 그러면 얼마나 또 진부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영화, 소설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뭡니까?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형식으로 그러한 진부한 낡은 주제를, 사랑과 이별이라고 하는 낡은 주제를, 너무나 뻔한 주제를 새로운 형식으로 선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읽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용과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용문을 중요한 게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순수문학론자들, 미리 말하지만. 순수문학은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자, 제목을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30년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야기했죠? 그럼 순수문학은 뭐냐? 자, 문학은 우리가 알겠죠.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문학. 응? 그런데, 근데 문학이 순수하다? 순수문학이다? 그럼 순수의 반대어가 뭐예요? 반의어가. 뭘 것 같아요? 오염? 그러겠죠. 오염. 비순수. 그러니까 순수 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문학은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를테면. 그러면 내가 내 순수 문학이다 하면 순수하지 않은 문학이 있겠다는 것을 상정하는 거죠. 그렇죠? 문명이 있으면 야만을 상정하는 거니까. 중심이 있으면 주변을 상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남성이 있으면 여성. 그렇게 상정하죠. 자, 그러면 순수 문학이 뭔지를 잘 몰라, 여러분이 지금. 그렇죠? 그러면 순수하지 않은 문학은 뭐냐를 설명하면 더 쉬울 거예요. 자, 순수 문학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학이 문학에서 당대의 사회 어떤 정치 사회 현실을 문학에 반영하지 않는 것, 반영하면 그게 오염된 거다 그 말이에요. 순수하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자신들의 문학에서 당대의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이게 순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대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모든 조선적인 것이 절멸의 상태에 빠져드는 그런 30년대의 정치적 상황, 사회 역사적 상황을 그들의 문학에 담지 않는 것, 이것이 순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의 본령이다. 문학이란 본래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순수 문학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30년대도 알았고 순수 문학도 알았네. 그럼 정치적 무의식은 뭐냐? 이것도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정치가 뭐냐? 정치는 이제 정치는 좀 어려워지네. 정치는 뭔가요?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토론과 어떤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토론을 통해서 가장 가장 뭐 절대적인 선은 없지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걸 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행위들, 이걸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저 힐랍의 아테네 같은 경우는 폴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물론 인구가 많지 않았다기보다도 여성과 노예를 제외하고 제외한 소위 시민들만 그 투표권이 이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아고라에서. 그래서 직접 정치, 지금은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다 대의 정치를 하죠.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들이 지방자치, 지방의회 등과 국회에 나가서 이제 예산을 논의하고 뭐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법을 만들고 또 행정부에서 법이 잘 집행이 되는지 감시하고, 이런 것이 이제 대의정치고, 이게 또 이제 현대 민주주의고 그러죠. 근데 그걸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그리고 행정부가 그 법에 맞게, 그 법의 취지에 맞게 그 어떤 집행을 하고 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가를 감시하고, 이게 이제 정치죠. 정치. 그럼 정치적 무의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의식은 뭡니까? 그 무의식은, 의식은 알겠죠.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 무의식은 이제 생각이 없는 것이 무의식인가요? 그렇죠.
낱말을 보면 이것은 이제 프로이드,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이제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고안해낸 개념이에요. 무의식이. 그러니까 그 신경증 환자, 되면 신경증 치료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 꿈의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네, 의식의 심층에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뭐 나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의식이 지금 깨어 있는 게 의식이 있는 상태잖아요. 잠에서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요구,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인의 그 내면의 어떤 요구와 욕망을 다 실현 못하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워합니까? 그것은 나의 어떤 내가 어떤 그 이제 불쾌한 상태를 넘어서서 불쾌가 아니면 유쾌니까 즐거운 상태. 내 어떤 즐거운 상태를 뭐, 경험하거나 유지하거나 그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하거나 뭐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이 타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타인들에게서 부정적인 어떤 그 평가를 받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억압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억압해.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욕구, 욕망과 관련된 어떤 생각을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이성의 욕망을 억압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최선의 어떤 도덕적, 도덕윤리적 어떤 기준, 그리고 또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떤 소위 어떤 라인, 선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윤리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자칫 또 이제 법의 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구, 욕망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게 의식이죠. 이성의 작용이 의식이고. 그 무의식은 뭐냐? 억눌린 감정,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그러니까 그 신경증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꿈의 어떤 이야기를,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착안한 게, 정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무의식의 그 의식의 심층 아래에 그 자리하고 있는 이 무의식, 우리가 깨어있을 때 실현하지 못한 그런 욕망, 이것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꿈을 꿀 때, 아니, 꿈은 무슨 꿈을 꾸든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없고, 법적 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뭘 하든 간에 꿈에서, 그게 바로 그 의식 상태에서 억눌려 있다는 것이 그 무의식의 심층에 가라앉아 있다가 그것이 꿈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무의식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예? 프로이드가. 그러니까 무의식은 그러니까 뭐야? 자, 이제 정치적 무의식은 뭐냐?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으니까 하나를 딱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1930년대 순수문학의 정치적 무의식은 뭐냐? 1930년대 순수문학을 주창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무의식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제 김동리와 김영란이 경우를 했으니까 소설의 경우에 김동리, 시의 경우에 김영랑은 소설과 시를 통해서 그들이 소위 순수문학 작품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무의식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 문학을 통해서 이런 걸 주장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소설과 그들의 시에는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면하게 감춰져 있는 어떤 욕망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치적 무의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분을 이제 상당히 여러 분 많이 얘기가 됐죠. 제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어렵지 않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실 대학에서 문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내가 그
대학에서 문학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수업마다 나는 이제 책을, 수업 교재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수업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지금 이제 그 어,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수업 자료를 지금 4학기째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2년째. 그래서 수업을, 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수업 자료가. 현대문학의 이해, 뭐 그다음에 소설에 대하여 한국 문학과 그 주체, 지금 수업 교재로만 해서 여러 권 있어요. 그다음에 또 소설적 상상력과 현대 정치학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이제 강의실 수업할 때는 적절한 교재를 하나씩 사도록 하고, 기본 교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충 자료 이렇게 내가 프린트를 하거나 이제 PDF로 만들어서 띄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업 자료 다 지금 100%, 그렇죠? 100% 수업 자료 이렇게 내 글이든 또 이제 내가 거의 뭐 내가 다 내가 쓴 글이고 내 자료죠. 일부는 이제 또그 뭐 다른 선생들의 어떤 논문이라든가 평론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내 글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다 100% 자료를 제시하니까 여러분이 책을 굳이 사지 않아도 지금 어찌 보면 편하죠. 돈도 안 들고 편한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학에서 대체로 이제 과목별로 교재가 있어요. 교양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전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양도, 나는 그런 책들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과 대학 때 배우는 문학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아. 예. 이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에게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는 굉장히 못마땅해서, 그 어떤 공동 필진에도 참여를 하지 않고 방향성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내가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전 문학, 고전 명작이든, 이를테면 잘 알려져 있는 고전 명작이든, 고전 명작의 경우는 보편적인 어떤 그 해석 틀을 그대로 그 받아들여서 수업 자료 만들어서 하고요. 근데 뭐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 무슨 보편적인 어떤 해석 툴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대체로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한국 문학의 경우는 그야말로 내가 읽은, 비판적으로 읽은 문학 작품들에 대한 평론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순수문학의 정치적 무식, 이 지금 12주차 수업 자료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요. 대학에서. 왜냐하면 김동리와 김영랑은 한국 문학에서 김동리를 떠받들고 김영랑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김동리와 김영랑을 비판적으로 읽어내질 않아요. 어, 읽어내는 학자들이 없는 건 아닌데, 대학의 교재에서 또 대학에서 강의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김동리의 문학을 그야말로 예찬, 응? 김영랑의 시를 그야말로 찬미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김동리와 김영랑의 문학에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한 한계, 30년대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조선적인 것이 절멸의 상태에 빠지고 있을 때, 그런 30년대 조선의 위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김동리와 김영랑의 문학적 세계가 그렇게 한국 문학에 그렇게 큰 기여를 했고, 그들의 문학만이 문학의 본령인가? 에 대해서는 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읽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문학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 하여튼 뭐 좋은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합시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겠는데, 자, 시간은 넉넉히 하네. 시간은 50분씩 잡고 지금 1차, 2차, 3차씩 할 거니까 11주차부터 계속 그 편집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봅시다. 자, 글씨를 좀 크게 해야 여러분이 보기가 편할, 그렇죠. 자, 봅시다. 1장, 식민지 현실과 식민지적 근대성. 자, 또 잔소리 좀 해야겠어요. 여러분, 6주차 리포트, 그다음에 8주차 중간시험 대체과제, 여러분 이제 과제 제출한 거, 읽어보고, 꼼꼼히 읽고, 평가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 학생 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피드백을 내가 못 해줘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제 잘 읽고 내가 그 점수는 평가해야 되니까 이제 그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2주차에, 내가 지금 지난번 11주차 수업을 때 요 얘기했는데, 내가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해줬는데 왜 안 듣나요? 안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리포트 받아보면 알죠. 어? 지난번에 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리포트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왜 안 듣죠?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내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좀 나무라는 틀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죠. 그래서 수업 평가도 나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가 교수로서 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치는 음? 교수로서 이렇게 리포트를 쓰는 것이 써야 된다라고 표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가요, 여러분? 나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내가 알려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리포트를 쓰면 우리 수업, 내가 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음. 실제로 이제 몇몇 친구들은 아이 시끄럽네 이 휴대폰을 그 소리가 안 나게. 예. 요즘 휴대폰 무슨 광고도 많이 오고 그냥 아주 죽겠어요. 자, 어쨌든 다시 잔소리. 예? 예. 왜 2주차 리포트 작성 특강에서 설명했던 걸 안 듣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듣냐? 나 보면 답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답답해. 내가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아주 혼냈을 텐데. 예? 그럴 수는 없고. 글 쓰는 법을 좀 대학생들이니까 제대로 배우라고 일러주면 그대로 좀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뭐 내용 놔두더라도 아니 이거요. 들여쓰기로 글을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단 나눌 때 내 글 좀 보세요. 어? 들여쓰기로 시작했죠. 글 시작할 때 이렇게 제목 쓰고 자기 이름 쓰고 자 여기 들여쓰기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문단 나눴죠. 줄이 바꿔진 게 문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단과 문단 사이를 쫙 벌리지 말고 들여쓰기만 가지고 문단을 구분하라고. 들여쓰기만 가지고 문단을 구분했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일러줘. 이게 어려운가요? 여러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들여쓰기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쭉 이게 통글이죠. 통글. 그 다음에 들여쓰기만 가지고 문단을 구분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뛰어. 왜 안 듣는지는 모르겠어. 음. 물론 내가 이런 잔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성적 나쁘게 주면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내 학생들이잖아요. 음? 배워 뭔가 나와 같이 한 학기를 수업을 하면서 뭔가 좀 배워서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어. 문학은 하나의 이제 어? 교양으로서 다른 전공이든 뭐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든 또 문학은 우리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학 공부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학교는 제도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또 이 그 학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니 과제를 내고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과제를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줬잖아. 그러면 들으면 되잖아. 근데 안 들어.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수라면? 내 이런 말 안 해. 이제 안 할게,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나도 기분이 언짢고 여러분도 기분이 언짢죠. 나는 했는데 뭐 그런 친구 말고 안 한 친구들. 그게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중요하다니까요. 글은 내용과 형식이 다 중요해.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처럼 못 쓰면 좀 배워서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배워서 그렇게 쓰면 될 텐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지켜. 예, 안 지켜요. 좋은 평가 못 해요. 내가 어떻게 좋은 평가 하겠어요? 나는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에 맞춰서 최대한 여러분의 성적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 교수 수평가도 탑이에요, 탑. 4.8, 4.7. 예? 학생들의 나에 대한 그 교수 수평가도 내가 이렇게 잔소리해도 왜 그러겠어요?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기말 시험 대체 리포트죠. 예, 기말 시험 대체 리포트. 이 그 2주차의 리포트 작성법 특강 단톡방에 한 번 더 올려놓을 테니까 제발 좀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나는 그냥 읽고 평가만 하면 되는데. 예? 그러지 않겠어요? 아, 교수가 제일 화가 날 때가 뭐냐면요.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는 뭐가 좀 제일 화가 나냐면 서투는 건 서투를 수 있어요. 아니, 서투를 수는 있다니까요? 왜 나도 서툴러요. 내가 잘하는 게 뭐, 뭐 잘하는 거 있겠죠. 예, 잘하는 거 있겠죠. 그러나 그 김현재가 부르는 아모르 파티. 예? 자신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모든 걸 누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죠. 그런 탤런트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런데 그러니까 서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나처럼 글을 잘 쓰라고 내가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응? 응. 그런데 그래서 가르쳐 준 거래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쓰지 않으면 뭐예요? 성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툰 것은 용서가 돼요. 서투를 수 있으니까 나처럼 잘 쓸 수는 없으니까 글을 리포트를 학생들이 그러니까 서툰 것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성의가 없는 것은 뭐예요? 괘씸하죠? 괘씸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것은 그러니까 내 점수가 안 좋다. 그러면 아니 이 정도 이런 그 리포트 뭐 들여쓰기 하지 않고 문단을 여백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통글로 쓰고 페이지 표시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점수가 그 때문에 빠집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2주차 강의를 안 들었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되죠. 예. 이 출석 체크만 하면 뭐예요? 실제로 안 들었는데. 그쵸?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점수가 깎인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점수가 안 좋다면 나한테 그 이의 신청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잔소리 했다는 것들을 안 듣고, 어? 안 지켰으니까. 뿌린 대로 거둔지 않겠어요? 뿌린 대로? 어, 추석 다 했고, 리포트 다 냈고, 그랬는데 왜 내 점수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나한테 그 물어보지 마세요. 내 대답은 똑같아요. 예. 언짢았다면 내가 길게 전설해서 좀 언짢았을 텐데, 나도 솔직히 언짢고, 예. 근데 마음을 또 추스리고 공부를 합시다.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2021년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가 76년이 되는 해죠. 음. 국권을 잃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기간에 2배가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쵸? 36년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도 여전히 식민시대의 그늘은 깊고 두텁게 드리워져 있죠. 해방된 지가 7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친일파들이 유세를 부려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왜 그러겠어요? 친일파들은 그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경제적, 사회 경제적 어떤 지위를 누렸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을 유학을 보내고,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온 자식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아온 자식들이 돌아와서 뭐예요? 교수를 하는 거죠. 서울대 교수를. 예. 또 그 자식들이
예, 또 유학을 갔다 와서 돈 많으니까 공부를 왜 잘해요?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공부를, 응? 왕창 시키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친일파 자식들은 계속해서 서울대 교수가 되고, 어? 예.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어, 부를 누리면서 호화스럽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근데 독립운동가들의 자손은 뭐예요? 독립운동 하느라고 재산 다 털리고, 목숨 버리고, 그래서 가족을 건사하지 못하느라고 그 자식들은, 독립운동가 자식들은 고등교육은커녕 유학은커녕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굶주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못 되는 거예요. 부자가 못 되고. 그랬더니 어떤 놈인가요? 그 만화가 웹툰 그린 놈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뭐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게으르게 살아서 가난하다. 아주 못된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자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해방된 지가 76년이 지났어도 친일의 잔재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아주 그늘이 깊고 두텁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친일 청산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친일 청산과 극복의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기랑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일본 제국주의의 약탈적 성격을 간과한 채, 예, 그들의 조선 식민 지배 담론인 식민지 근대 여론과 유사한 논리적 오류와 의도된 역사 왜곡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죠. 식민지 근대화론이 뭡니까? 친일의 논리예요. 친일의.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일본의 식민 지배 기간에 조선이 근대화가 됐다. 문명 개화가 됐다.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의 은인이다 라고 보는 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이런 식민 지배 정당화 논리인데, 친일파와 친일파의 후손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친일파와 친일파의 후손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식민 지배 정당화 논리, 식민지 근대화를 똑같이 주장하고 있죠. 서울대 이영훈이라든가 서울대 교수였던 이영훈, 그다음에 이승만 학당, 이승만의 그 의붓 뭐 양자, 뭐 이승만 학당, 이런, 예, 많아요.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대 총장도 친일파의 아들이 됐어요.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었다고는 노무현 대통령도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도 서울대 총장의 친일파 아들이 이병도, 그 친일 사학자 이병도의 아들이 서울대 총장의 교수들이 투표해갖고 1순위로 올라왔는데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대통령 권력으로도 거부하지 못하고 친일파 아들을 서울대 총장에 임명했던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 그 근대화가 뭡니까, 여러분? 근대화가 중세의 봉건적인 그런 정치 경제 체제에서, 그러니까 그다면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그런 특권 계급을 중심으로 한 지배 체제. 예. 이것이 이제 근대로 바뀐 게 뭐예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와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이제 그러니까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 이게 이제 근대죠. 문학에서는 개인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전의 문학을 고전문학이라고 하죠. 고전문학에서는 개인이 없어요. 춘향은 개인이 아니에요. 춘향전의 춘향은 개인이 아니고, 심청전의 심청은 개인이 아니에요. 춘향은 어떤 여인의 정절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일 뿐이지 하나의 개인이 아니에요. 심청은 뭐냐? 목숨을 버려서라도 효를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럼 근대문학은 뭐야? 개인의 발견. 이제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독립되고 특수한 개개인의 삶, 개개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게 근대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보면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거죠. 봉건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게 근대죠.
이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공화주의,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한 그런 대의민주주의, 대의제로 가는 거. 헌법 1조가, 오늘 헌법 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즉 시민들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야. 주권은 시민의, 국민에게 있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선이 근대화로 넘어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들과 조선의 자원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약탈의 과정에서 그것은 조선이 하나의 근대화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철도가 놓이고 신장로라고 말하는 도로가 놓였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어디로 뻗었습니까? 쭉 신의주를 건너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만주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전진 기지로서 조선을 활용한 겁니다. 군사랑과 목포항 개항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군사랑은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그 평원지대, 목포는 전라남도 평원지대, 나주 평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는 김제평야를 중심으로 이 농산물을, 쌀을 다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군사랑과 군사랑, 목포항, 이런 것을 이런 그 소위 약탈적 성격, 응? 약탈적 성격을 외면한 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던 때에 조선이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친일의 논리입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식민제국이나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산업적 식민지 경제를 건설한 유일한 제국이었어요.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뭔가, 또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제 개념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인접 과목들, 역사학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공부를 두루 해야 돼요. 그래야 문학 작품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내가 다 그렇게 해놓은 것을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렇구나라고 하나의 공부로 이 역사 공부도 되는 거죠, 여러분. 문학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음. 자, 다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일본이 왜 조선을 침략하고 강제로 병합을 했나요? 그것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왜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고 아시아를 식민 지배했는가와 같은 맥락이에요. 자, 자본주의는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예요.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와 체제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주의의 그 핵심적인 그 가치라고 할까? 이게 뭡니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시장 경제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상품을 시장에서 소비를 해야 되겠죠. 소비가,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서 이윤이 굉장히 축적이 되겠죠. 그런데 소비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늘어나지가 않죠. 생산이야 기계를 돌리면 되니까 무한정 늘릴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소비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휴대폰을 자꾸 바꾸긴 하지만 최소 2년은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이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그다음에 좀 기능이 향상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 가지고 끝없이 수요를 창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소비자만 봉처럼 그 비싼 돈 주고, 뭐 아이폰이나 삼성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새 모델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하는 거죠. 예, 그거 갖고 있지 않으면 뭔가 좀 뒤떨어진 것 같은 또 느낌을 스스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또 느끼니까. 어. 자, 이 소비 시장을 자국 내 시장에서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이들 안 거예요, 자본가들이. 그래서 해외 시장을 개척한 거예요. 요즘엔 해외 시장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지배함으로써 해외 시장을 넓히는 시대는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제국주의 시대는 19세기에는
제 이 경제력이 발전하고 그 경제력 발달을 토대로 기반으로 강한 군대를 양성한 이런 나라들이 식민 아시아 아프리카로 막 가서 그 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자기 나라 자기 땅이라고 땅 따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도 이제 똑같은 원리예요. 어, 자기 자신들의 그 어떤 자본주의 시장을 확대해야 돼, 소비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는 그거예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 오로지 다른 거 없어요. 이 자본주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거, 자국의 시장을, 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거. 자국 내에서만 소비가 갖고는 안 되니까 남은 나라를, 힘없는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거죠. 뭐 자원을 값싸게 착취하죠. 노동력도 값싸게 착취하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또 그 식민지에다가 또 팔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에,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예. 그래서 일본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국주의 중에서도 굉장히 악랄했던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의 식민 제국이나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산업적 식민지 경제를 건설한 유일한 제국이었어요. 한국과 만주에서의 석탄, 철강 산업, 타이완의 설탕 산업, 상하이와 북중국의 면 가공 산업 등이 일본이 계획적으로 건설한 사례들입니다. 그 나라의 문명 개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자원이 부족한 일본 열도의 경제를 보완하고 일본이 계획하고 있던 소위 대동아 지배권역에서 노동이 분업된 자급 경제를 창출을 하고자 한 의도에서 그렇죠? 일본의 식민주의는 근대사에서 가장 억압적인 식민지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많은 작가들이 나중에 친일로 돌아섰고 그들 민족을 위해서였다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해요. 당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가 일제 협력하면서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그들을 비판하긴 하지만 누구라도 그 엄혹했던 시절에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겠죠. 그런 평범했던 농민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중에게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평가가 필요해요. 그게 역사예요. 예? 예. 그 시절에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잖아요. 자신을 지키며 살아갔던 일도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는 후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절멸의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김동일을 비롯한 친일 작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대신에 1930년대 순수문학론을 설파했던 대표적인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김영랑의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서 김동리와 김영랑은 친일파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친일했던 작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친일 작가, 뭐 김동리라든가 이런 친일 작가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 하고 있으니까 그 나까지 숟가락 얹을 필요는 없겠고 나는 이제 순수문학론자, 대표적인 30년대 순수문학론자, 소설에서 김동리, 시에서 김영랑. 그러면 이들은 어땠는가? 다시 말해서 난 이렇게 보는 거야. 신을 부역자들 못지않게 방관자들, 예, 그들이 더 문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리와 김영랑은 친일 작가는 아니지만 내 개념으로는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했던 그런 작가들이에요. 근데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 문학사에서 또 교과서에서 문학의 본령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안 해요. 교수들이.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예요. 주류의 관점을 따라가면 편하잖아요. 그쵸? 뭐 지도교수가 뭐 김동리와 김영랑의 문학을 높게 평가해. 근데 에, 그 지도교수에게 배우고 지도교수의 눈치를 받는 교수나 강사가 그 지도교수의 그런 관점에 비판적으로 이를테면 대들 수 없겠죠. 그러면 자리를 쫓겨나겠죠. 자리를 얻지 못하겠죠. 강의도 얻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비겁하게, 예, 비겁하게 말을 못해요. 뭐 다 그러진 않죠.
자, 나는 너는 이야기했지만 30년대 순수문학의 대표자 소설 쪽에서는 김동리, 시 쪽에서는 김영랑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일제강점기 친일의 경로와 순수문학의 정치성의 문제를 따져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첫 번째 여기 문단만 보고 1차 시간 끝내겠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현실과 무관한 것이 순수문학의 본령이라고 하는 태도는 문학 본래의 가치가 순수의 취향에 있음을 고려할 때 언어에 대한 오용입니다. 문학이 문학 본래의 가치가 순수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 본래. 예? 근데 이제 소위 한국에서의 순수문학은 어, 오용, 왜곡. 자, 이들의 문학이, 순수문학이 끈질기게 대변하고 있는 이데올렉의 해악이죠. 해악.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30년대 순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두 사람은 서로 조금씩 다른 문학 세계를 갖고 있지만 그 순수문학에 갖는 정치적 무의식으로 인해서 결국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와 은밀히 결탁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 글의 기저고 결론이에요. 자, 서른 부분 1차 시 했습니다. 일단 좀 쉬었다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2차 시에서 이어서 합시다.